그렇지만 이것은 절대 법적으로는 주택이 아니에요. 업무시설입니다. 근데 이제 원룸이 있는데, 원룸은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원룸이에요.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단지형, 연립주택이 있고,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라는 게 있고요. 다세대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원룸형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원룸형 주택. 그래서 원래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 그러면은 어떤 분은 원룸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같은 건 줄 아는데 절대 같은 게 아니에요.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는 세 가지예요. 이 단지형 연립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동의 연립주택이 있는 거예요. 뒤에 입구에 출입문이 있어요. 앞에 수위 아저씨 있고 들어가면 여러 동이 있죠. 하나의 단지가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단지형 연립주택이고 다세대 주택이 또 여러 동이 있는데 입구에 또 수위 아저씨가 있어요. 들어가면 여러 동의 다세대가 있는 게 단지형 다세대 주택. 그 다음에 이제 원룸형 주택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때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는요 짓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건축하시는 건설회사가 이걸 안 지어요. 건설이 안 짓습니다. 왜 안 짓냐 그러면 수익이 안 생겨요. 그리고 분양받을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건설회사가 짓는 것은 오로지 원룸형 주택만 지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원래 말이죠. 주택법상 주택 한 세대에는요. 주차장이 한 대씩이 확보가 돼야 돼요. 원래 법적으로. 그럼 만약에 원룸을 갖다가요. 20개를 짓는다 그러면 주차장도 몇 대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20대의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룸을 갖다가 많이 짓기가 힘이 든 거예요. 주차장을 갖다가 많이 확보해야 되니까. 그래서 원룸은 거의 공급이 안 됐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자 현재 우리 말이죠. 혼자 사는 사람 1인 가구 수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20평대 아파트 외에는 살 집이 없다 그러면 20평대 아파트를 사야 돼요. 4인 가족도 20평대 아파트를 사야 되고 그럼 나라에서는요. 이건 낭비라는 거예요. 20평대 아파트 계속 지어도 부족해. 1인 가구 때문에 그럼 1인 가구 때문에. 그러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주택을 만들어주면은 아파트를 갖다가 20평대 막 살려다가 20평대 가격이 막 올라가잖아요. 이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원룸형 주택을 만들었는데 이 원룸형 주택이 왜 많이 공급됐냐 그러면요. 아까 그랬잖아요. 주택 한 개당 주차장 한 대라고 그랬잖아요. 이 원룸형 주택은요. 주차장 한 대당 한 개가 아니에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당 주차장 한 대. 전용 면적 원래 60제곱미터당 전용 면적이에요. 주차장 한 대.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 있어요. 장사하는 곳이 있죠. 상가 있는데.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는 120제곱미터당 주차장 한 대만 설치하면 돼요. 그 다음에 주차장을 갖다가 완화하는 지역이 주차장 완화구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주차장 완화구역에서는 200제곱미터, 전용 면적 200제곱미터당 주차장 한 대를 설치하면 돼요. 쉽게 설명하면은 분양평수 7평짜리 원룸이 있어요. 7평수는 5평 되고 이것을 24개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24개 한 층에다가 6개씩을 집어넣어서 1층에는 기둥만 이렇게 세워요. 기둥만 이렇게 세워서 1층은 주차장을 만들고 2층부터 5층까지 4개 층에다가 6개 곱하기 3, 24개죠. 24개를 지을 때 주차장을 8대만 확보하면 돼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당 주차장 한 대 그러면 원칙은 뭐냐는 거예요. 24개 원룸에다가 몇 개? 8대만 확보하면 돼요. 그럼 원래는 24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8대만 확보하니까 16대 공간이 남죠. 16대 공간을 갖다가 바로 원룸으로 쓴 거라고요. 그러면 좁은 땅에서 원룸을 많이 지어가지고 그러면 우리 건설회사는요. 원룸을 갖다 많이 지을 수 있으니까 땅은 적은데 주차장 설치 안 하니까 원룸 많이 지어서 분양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은행 금리가 몇 %? 정기예금 1년 만기 3%도 채 안 되죠.
그러면 그거 있잖아요. 그 받으면은 또 이자 세금 뛰어가잖아. 그러면 실제 금리는 얼마나 돼요? 한 2.5% 되나?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물가 상승률이 그것보다 높죠. 그러면 자기가 현금을 가지고 은행에다 넣어놓으면은요, 무조건 손실이야. 그렇잖아요. 무조건 손실이죠. 예. 그러면 이 현금을 가지고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을 갖다가 사서 거기서 월세를 받으면은, 이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냐면요, 우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에 2.5배는 돼야 돼요. 2배 반은 돼야지만 우리가 수익률이 나온다. 그러니까 넉넉한 수익률로 두 배 반. 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은행 금리가 실질 금리가 2.5%다. 세금 다 빼고. 그러면 얼마가 돼야 돼요? 5%에다가 또 반 하면은요. 한 7.5% 정도가 나오면은요. 아주 넉넉하게 이자가 나오는 건데 7.5% 나오는 그 우리 수익형 부동산은 서울에는 거의 없어요. 강남은 지금 4%대예요. 강남에 지금 상가 있죠? 상가 그 수익률이 한 4%대입니다. 4%대. 그러면 그것은 공실이 없을 때 4%라는 얘기고 공실이 있으면 은행 금리만도 못하다는 말이에요. 강남 같은 데. 그래서 지금 보세요. 그러면은 60제곱미터일 때 주차장 한 대만 설치하면 되니까 좁은 땅에다가 원룸을 많이 설치할 수 있으니까 건설회사 입장에서는요. 원룸을 많이 싸게 지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은행 금리가 떨어지니까 수익형 부동산 월세를 받아서 수익을 내야 되니까 이걸 또 살면서 늘어나는 거예요. 자, 1인 가구 수가 늘어나니까 1인 가구 수는 원룸에서 월세 주고 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은퇴하는 사람들 요즘에는 평균 수명이 80, 90은 그냥 기본으로 간단 말이에요. 큰 사고만 없으면은요. 그럼 이제 50대 초반이나 중반쯤 퇴직한다고요. 아무리 버텨봤자 예? 저는 50도 안 됐는데 제 대학 동창들 절반 이상이 다 퇴직했어요. 예. 그럼 그때부터 자 50살에 퇴직을 하게 되면 90살까지 산다면 40년에 뭐 해먹고 살 거예요? 40년간. 매달 꼬박꼬박 월세처럼 그러니까 연금처럼 받는 그 수익형 부동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건축하는 입장은 좁은 땅에서 원룸을 많이 지을 수 있으니까 수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1인 가구 수가 늘어나니까 그 원룸을 갖다가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은행 금리는 낮으니까 그 원룸을 갖다 사서 매달 연금처럼 월세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세 개가 맞아떨어져 가지고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원룸형 주택을 계속 짓는 거예요. 그러면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요. 왜 안 짓냐 그러면 이것은 주차장 완화가 안 돼요. 그대로 한 대씩이야. 단지 어린이 놀이터나 이런 거나 좀 완화시켜줘요. 그러니까 이건 지을 리가 없죠. 짓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잘못된 얘기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장을 완화시켜준다. 주차장을 적게 지어도 된다. 틀린 말이에요. 도시형 생활주택 전체가 아니라 뭐만? 원룸형 주택인가. 그럼 만약에요. 자, 120제곱미터당 주차장 한 대를 설치하면 되는 데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이에요. 그러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에서는 원룸 24개를 지을 때 주차장 몇 대? 4대만 있으면 돼요. 4대만. 아주 적죠. 4대. 24개 중에 4대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200제곱미터당 한 대. 요거는 주차장 완화고요. 그러니까 골목에다가 주차장 막 설치해도 골목에다 차 막 대어놔도 문제 없을 만한 데 있어요. 근처에 차가 별로 없는 곳이고 그래서 그럴 때는 조례 갖다 정하는 곳에서는 200제곱미터당 한 대. 그러면 결국 여기는 주차장 2대만 설치하면 돼요. 2대만. 자 그러면 원래 24대 설치해야 되는데 주차장 2대만 설치하면 나머지 22대를 설치할 때다가 원룸을 지어버리니까 얼마나 많은 수익이 나오겠어요. 짓는 사람이요. 그래서 다 이걸 짓는 거죠. 원룸형 주택을. 그래서 이 원룸형 주택이 계속 공급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주차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차장. 자 그러면 우리 오피스텔하고요. 원룸을 같이 짓는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자, 만약에 한 200개를 짓는다. 200개를 지어요. 그러면 오피스텔을 갖다가 100개를 짓고 원룸을 갖다가 만약에 100개를 짓는다. 이게 바로 주상복합이에요. 우리 주상복합의 뜻이 뭐냐 그러면요. 주택하고 다른 것을 함께 지으면 다 주상복합이라고 해요.
자, 주상복합의 뜻. 주택하고 다른 걸 함께 지으면 다 주상복합이다. 그러면 주상복합은요,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도 있고, 아까 도시형상 원룸형 주택도 주택이잖아요. 그쵸? 그럼 밑에다 우리 원룸 지었어요, 여기다. 원룸 100개. 주택이죠. 위에다 오피스텔. 자, 오피스텔 100개를 지었어요. 오피스텔 주택이 아니라 그랬죠. 뭐 주택하고 다른 거 같이 지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상복합. 이것도 주상복합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주상복합은 밑에는 상가고 위에는 아파트 있는 주상복합 그러죠. 그것 물론 주상복합이에요. 왜? 주택하고 다른 거. 이때 다른 거는 상가였죠. 여기는 주택하고 원룸 주택이니까 다른 건 뭐였어요? 오피스텔. 이것도 주상복합. 그러면 요 주상복합을 지을 때 오피스텔은요, 한 개당 주차장 한 대가 필요해요. 그럼 이렇게 200개 지을 때 오피스텔 몇 개? 주차. 100개, 100대를 설치해야 돼. 원룸은 100개라 그러면은요, 100개면 아까 24개가 60을 기준으로 하면은요, 8대였죠. 그러면 5배니까 몇 대? 5, 8에 40. 40대. 그러면 요렇게 지면 주차장 갖다 140대만 설치하면 되죠. 그러면 요럴 때 보통 140대 주차장이면 남아돌아요. 거의 남아돌입니다. 그래서 요렇게도 이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오피스텔은요, 현재 서울 중심부, 강남 쪽에서는요, 수익률이 4%를 넘기가 힘들어요. 4에서 5%가 최고예요. 여기요. 힘듭니다. 공실이 없을 때. 공실이 있으면 수익률은 아무 의미 없다고 그랬죠. 예. 근데 이것이 말이죠. 강북 쪽으로 가게 되면 그래도, 강북으로 가면 그래도 한 6에서 7%가 나온다고요. 우리 6에서 7%가 나오면은요, 은행 금리의 반은 2배는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수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기 남부 쪽으로. 그 다음에 경기 남부 쪽으로. 경기 북부는 말고 경기 남부 쪽으로 가면은 7에서 8%도 가능한 수익률이 나온다고요. 남부 쪽으로. 그럼 우리 수익률만 보면은 일단 강남은 최악이죠, 수익률이요. 현재 지금 강남의 그 사무실 같은 경우 공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냥 월세 받아 먹고 사는 생활이 제일 편할 것 같다 그러는데 강남의 빌딩 소유자들은 절대 편하지가 않아요. 세입자를 구하러 다녀야 돼요. 그것도 능력인 거죠. 예. 그래서 오피스텔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원룸이 있지 않습니까? 원룸 역시 마찬가지예요. 원룸은 이제 주택인데 똑같아 수익률이요. 이렇게 수익률 이렇게. 네.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요, 원룸하고 오피스텔이 이제 같은 가격이다 생각했을 때는 원룸에 투자해야 되는가, 오피스텔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네? 이걸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원룸하고 오피스텔 같은 가격이에요. 예, 수익률도 같아. 보니까. 가격도 같고 수익률도 같다. 그러면 어느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파야지. 저부터 설명하실 수 없는 예?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자, 그러면 먼저 이제 한번 볼게요. 어느 쪽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요? 먼저 우리 이제 불경기 때, 자 이제 경기 불황일 때가 있어요. 다른 조건 다 같을 때요. 불경기 때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원룸하고 오피스텔. 불경기 때는 오피스텔. 어느 쪽이 더 유리해요? 유리요? 예, 유리한 거. 이게 더 유리해요. 이게 불리한 겁니다. 유리하고 불리하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불경기 때는요, 오피스텔은요, 공실이 늘어나요. 불경기 때는 오피스텔이. 업무 시설이기 때문에 돼요. 업무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쓰기도 하지만 사무실로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무실로 쓰는 경우가 줄어드는 이유는요, 사업을 갖다가 중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그래요. 다르게. 그래서 오피스텔은 불경기 때는요, 그 수요가 감소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불경기 때, 자, 우리 불경기라고 해서 우리 길바닥에 누워 잡니까?
아니죠. 불경기라 그래도 길바닥에 잘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불경기라 그래도 원룸은요, 그래도 임대 수요가 유지가 돼요. 또 한 가지, 임대료를 낮췄을 때, 자, 공실일 때 말이에요. 공실이 있었을 때, 임대료를 낮추면 바로 공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느 쪽일까요? 임대료를 낮추면 바로 공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걸. 예? 아니에요, 이거예요. 임대료 하락. 자, 임대료가 하락했을 때, 임대료가 하락했을 때, 임대가 잘 되는 거 요거예요, 원룸. 오피스텔은 그렇잖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아마 그 IMF 때 말이에요. IMF 때 사업이 많이 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말이죠. 그 이제 사무실 같은 거 있잖아요. 오피스텔이 있죠. 임대료를 아무리 떨어뜨려도 거기 아무도 안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사업하는 사람이 없어. 예. 근데 여기는 들어와요. 왜 들어오냐면요. 집에서 내가 학교를 다니는데, 대학생이 학교 다니는데, 저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매일 차비가 한 달에 20만 원이 든대. 근데 저기 원룸이 40만 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에서 왔다 갔다 해. 멀어도. 근데 이제 떨어졌어요. 20만 원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여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대료를 하락했을 때 공실이 바로 메워지는 확률은요, 비율은 원룸이 훨씬 더 강해요. 오피스텔보다요. 예. 그 다음에, 전매 차익. 이것을 팔아가지고요, 전매 차익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자, 우리 수익형 부동산을 팔면 전매 차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전매 차익이요. 원칙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은 전매 차익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1억 주고 샀어요. 사서 월세를 놓다 보니까 수익률이 5%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내가 누구한테 팔려는 거야. 1억 2천만 원에 팔려고. 그럼 2천만 원을 더 주고 그 산 사람은요, 이 사람도 수익률 5%를 보기를 원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월세를 올려야 되죠. 근데 월세를 올리잖아요. 바로 다 공실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에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 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임대료 10,000원, 20,000원만 올리잖아요. 바로 옆에 다른 곳으로 옮겨가 버립니다. 바로 옮겨가 버려요. 다 공실돼 버린다고요. 예. 그래서 자기가 1억 주고 산 원룸은 1억 받고 파는 수밖에 없겠죠. 예. 그 가격대로 파는. 그럼 거기서는 우리 뭐만 보는 거예요? 월세만 받는 거죠. 월세만. 예. 자, 그런데 만에 하나 전매 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죠. 수익형 부동산을 갖다 팔아서 자기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어떤 경우일까요? 어떤 경우? 제가 샀던 것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가능성. 예. 재개발될 때. 자, 우리 근처가 재개발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느 지역이 재개발된다. 자, 어느 지역이 재개발되면은요, 원룸 소유자가 유리할까요? 오피스텔 소유자가 유리할까요? 예? 원룸 소유자가 유리할까요? 둘 다 이것은 이제 안 나오는 거죠, 수익이. 전매차가 원칙적으로 안 나와. 원칙적으로 안 나와. 근데, 재개발이 됐을 때는 원룸이 더 유리하고요. 오피스텔이 좀 불리해요. 네. 그러면 재개발이 될 때 왜 원룸이 더 유리하고 오피스텔이 불리한가? 네. 자, 여러분, 원룸도 주택이라 그랬죠. 재개발이 되면은요, 원룸 소유자는요, 재개발 지역 내에서는 아파트 분양권을 받게 돼 있어요. 자, 내가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 갖고 있잖아요. 재개발 되면은요, 나는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20평대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요. 그러면 오피스텔 소유자는 그 오피스텔이 있는 지역이 재개발이 되면요, 오피스텔 소유자는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예? 못 받는다고? 못 받는다고?
나는 받았는데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재개발 지역 내에서 오피스텔 소유자는요,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특히 이제 서울시가 중심인데요. 조례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서울시 조례에는요, 재개발 지역 내에서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러면 일단 아파트를 먼저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가진 사람은 주택 소유자가 우선이에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우선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주택을 다 분양해 주고도 주택이 남잖아요. 그럴 때는 주택이 아닌 건축물 소유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가 있어요. 남았을 때. 예? 주택 소유자한테 주택을 다 분양해 주고 남았을 때 그때는요, 주택이 아닌 건축물 소유자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데, 만약 주택이 안 남았을 때는요, 주택이 아닌 건축물 소유자들은요, 아파트 재개발할 때 그 상가 있죠. 상가 분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주택이 아닌 건축물 소유자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주택이 남아야 돼요. 남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주택이 아닌 건축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이 돼야 돼요. 사실상 주거용으로. 그러니까 주택은 아닌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을 해야지만, 예, 그래야지만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피스텔은 재개발이 되면 아파트 분양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원룸은 주택이니까 우선적으로 확실하게 분양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이제 구입할 때 말이죠. 이걸 하나 고려할 것이 있어요. 아주 허름한 지역이에요. 저쪽 아마 한 7, 8년 정도만 있으면 재개발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이 지정될 만한 그런 곳이에요. 거기서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원룸을 갖다가 새로 지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 원룸을 매입했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동네에서 거기가 제일 깨끗한 건물이야. 주변을 지정을 하더라도. 임대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7, 8년 지나고 나면 이제 거기가 재개발한다고 정비구역이 지정돼 버려요.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되면은요, 원룸은 이제 뭘로 바뀌느냐면 분양권으로 바뀌어. 예? 그럼 여러분들은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자기가 원룸 5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5개를 갖다가 언제 팔아야 돼요?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난 다음에 5개 그대로 갖고 있죠. 그러면 주택, 아파트 몇 개를 바꿔줘? 하나밖에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 몇 개를 팔아야 돼? 4개를. 4개를 팔거나 같은 세대가 아닌 사람한테 팔아야 돼요. 같은 세대가 아니니까 언니라든가, 언니 같은 세대 아니죠? 남자면 형이라든가 동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같이 안 살게 되는. 부부지간에는 하나로 봐요. 같은 세대로 봐. 그래서 만약에 내가 5개 원룸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 미리 4개는 처음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돼요. 그러면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쯤 됐어. 이제 재개발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1억 주고 산 그 원룸이 막 가격이 막 올라요. 왜 저거 갖고 있으면 아파트 분양권 나오니까. 이때 보통 1억 한 3, 4천까지 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예전에 마천동은요, 1억짜리 원룸이 얼마 간 줄 아세요? 2억 5천까지 갔어요. 예. 근데 정비구역이 이제 지정되기 전에 정비사업 된다고 소문이 나기 직전이었어요. 예, 정비 사업이 진행되기 직전일 때 1억짜리 원룸을 가진 사람한테 누가 와서 1억 3천에 팔라고 해서 판 거예요. 팔고 나서 한 3, 4개월 지나고 나서 정비구역 지정한다는 말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억 5천까지 올라가버렸어요. 그러면 1억짜리를 1억 3천에 팔았다 이 사람 좋아하잖아요. 좋아했는데 그 산 사람은 다시 얼마에 판습니까? 2억 5천에 판 거예요. 이 사람은 3천만 원 벌고 이 사람은요, 짧은 기간 동안에 1억 2천을 벌었어요. 바로 저기 마천동 쪽이죠. 제가 할 때요. 그래서 그러면 이 원룸은 재개발이 될 때는 뭘로 바뀐다? 분양권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주변이 허름한 지역에서 원룸을 구입했을 때 이런 특징이 있고요. 만약에 주변에 아주 깨끗한 곳에서 원룸을 구입했어요. 재개발 안 되죠, 이거는. 그러면 여기서는 평생 뭐만 얻어야 되는 거예요? 임대 수익만 써야 돼요.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을 갖다 염두에 두고 우리 수익형 부동산, 원룸 오피스텔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비교해 놨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 상가, 상가만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이 단지 내 상가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 있죠. 단지 내 상가인데, 단지 내 상가의 특징은요, 건전한 시설만 상가에 들어설 수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는요. 거기 무슨 뭐 이상한 퇴폐 없으면 못 들었었지. 위락시설 못 들었었잖아요. 무슨 미식클럽 이런 거 못 들었었잖아요. 그렇죠? 예, 들어설 수 있는 업종이 제한되어 있어요. 또 단지 내 상가는요, 소형 평수가 많아야지만 장사가 잘 돼요. 대형 평수가 많은 고급 아파트는요, 단지형 상가가 장사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뭐 하나 사도 말이죠, 차몰고 백화점 가버려요. 그래서 소형 평수가 많은 세대가 단지 내 상가가 제일 잘 됩니다. 또 한 가지가요, 단지 내 상가 중에 절대 얻으면 안 되는 상가가요, 큰 길로 나가는 쪽에 있는 상가는 절대 얻으면 안 돼요. 큰 길로 나가는 쪽 상가. 대표적으로 실패한 곳이 있어요. 저는 그 대우 푸르지오가 있는데요. 금호동에 가면은 서울숲 2차가 있어요. 대우 푸르지오인데 서울숲 2차 아파트가 있어요. 서울숲 2차.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강변북로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강변북로로 가는 길이고, 여기가 대우 푸르지오 서울숲 2차예요. 서울숲 숲 2차. 서울숲 2차고요. 이쪽으로 나가는 이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도로입니다. 이렇게. 차가 이리로 나가야 돼, 이렇게. 근데 상가를 여기다 설치해 놓은 거예요. 강변북로로 나가는 쪽에 상가를 설치하는 여기다 상가를. 이거 현재 전부 다 미분양이에요. 완공된 지 1년 됐는데. 왜 그럴까요? 상가는요, 큰 길에서 들어오는 쪽에 상가가 있어야 장사가 돼요. 나가는 쪽에 있는 상가는 장사가 안 돼요. 근데 딱 하나만 예외야. 주유소만. 큰 길로 나가는 쪽에서 장사가 되는 상가는 딱 하나. 주유소. 그거 외엔 다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큰 길에서 들어온 쪽에 상가 장사가 돼요. 근데 대구에서 지금 푸르지오 2차 금호동에 요 금호동이거든요. 금호동에 서울숲 2차라는 대구에서 재개발하는 것이 있어요. 푸르지오 2차. 이거는 누가 설계를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내가 지나가다가 차 타고 지나가다가 놀랐어요. 강변북로로 나가는 쪽 입구에다가 상가를 설치했길래 여기다가 설치해야 돼요. 상가는 여기다가. 이쪽에 또 도로가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다가 상가를 배치해야 되는데 여기다 상가를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저기 멍청한 애가 저렇게 했을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근데 이게 한국 생산성 본부라고 있어요. 기획재정부 산하에. 거기서 제가 여기 재개발 이제 강의를 갖다가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13개를 밝혀요. 13개가. 그중 하나가 재개발 과정이에요. 재개발 재건축 강의하는데 교육받으러 오는 직원들이 대우 푸르지오, 대우건설 직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절반 정도가. 내가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 있다고 그랬더니 한 2명 정도가 이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바로 여기 서울숲 2차 담당했던 그 대우 푸르지오 직원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밑에다가 하청을 준 거예요. 설계를 갖다 설계사무소에. 걔네들이 싼 인력을 쓴 거예요. 초보. 그 초보가 그러니까 내가 오더를 받아서 밑에다가 이렇게 초보한테 준 거예요. 싼 인력을. 그럼 걔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 길보다 이 길이 더 넓거든요. 그러면 상가는 넓은 곳에 해야겠지. 큰 길로 빠져나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게 지은 지가 1년이 됐는데요. 전체 상가가 미분양이고요. 2개만 찼어요. 2개가 공인중개사 사무실. 2개만 찼어. 지나다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단지 내 상가는 이래서 안 된다는 거죠. 이래서 안 된다는 거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단지 내 상가에서 최고 재미를 본 곳이 어디냐 그러면요. 예전에 행당동이라고 있어요. 금호동 옆 행당동.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자 그랬죠. 우리가 재개발이 될 때 아파트를 분양받는 1순위는 뭐라고 했어요? 주택 소유자라고 했죠. 그러면 주택을 그 사람들한테 분양해주고 남았을 때는
주택이 아닌 건축물 소유자도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금호동 옆에 행당동에서요, 재개발을 하는데, 원래 조합원이 1,500명 정도였어요. 1,500명. 그런데 우리 지분 쪼개기라는 게 있습니다. 쪼개는 거죠, 이렇게. 분양권을 2개로. 그래가지고, 1,500명의 조합원이요, 4,000명이 돼버린 거예요. 4,000명. 근데, 그러면 이제 서울시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재개발사 못하잖아요. 재개발 못한다 그러면요, 이거는, 데모나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행당동에 아파트를 지을 때, 전국이 대리만 아파트예요. 15층, 아니면 12층이나 15층까지만 지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12층이나 15층을 짓게 되면요, 1,500명에서 조합원이 지분 쪽에서 4,000명 늘어났는데 분양을 못 해주잖아요. 분양 다 해줘야 된다. 서울시에서 갑자기 특례를 정해버렸어요. 행당동 때문에. 그래서 25층까지 올렸어요. 12층 지을 걸 25층까지 하고 40평대 지을 세대 수를 대폭 줄였어요. 다 줄인 거예요. 줄여서 30평대 요만큼, 40평대 요만큼 짓고 20평대만 다 지어가지고 1,500명한테 분양해줄 그 대상 지역을 4,000명한테 분양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분을 쪼갰으니까 주택을 구겨주겠죠. 그러면 내가 원래는요, 1,000등에 해당이 되는 주택이 아닌 건축물 소유자였어요. 세탁소 소유자, 오피스텔 소유자였어요. 그러면 나는 1,500등 안에 들어가니까 나는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어. 나는 주택 소유자 아니라도. 근데 앞에 순위에 있는 주택이 막 쪼개진 거예요. 순위가 막 밀렸어, 이제. 내가 3,700등 됐다. 3,700등. 그러면 못 받죠. 3,500까지만 이것을 갖다가 이제 조합원한테 분양하고 나머지 일반 분양한단 말이에요. 조합원에서. 그래서 이제는 순위가 밀리는 바람에 아파트 분양을 못 받고 자동으로 뭘 받게 되는 거예요. 상가 분양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그것이. 나는 원래 아파트 분양 받을 수 있었는데 지분 쪼개기를 많이 해서 상가밖에 못 받았다. 아파트 분양 달라고. 서울시가 그것만큼 못 해주겠다. 더 이상 못 지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막 난리를 쳤는데 이게 한 달 후에 바뀌었어요. 뭐 바뀌냐 그러면 1,500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것 면적에 맞춰서 상가를 만들어 놨잖아요. 원래. 몇천 세대 지었어요? 4,000세대. 상가 면적은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전국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단지를 상가 보겠어요. 바로 그 대림아파트 4,000세대예요. 상가 면적은 1,500세대에 맞춰서 지어놨으니까. 얼마나 장사 잘 되겠어요. 그래서 입주하자마자 상가 가격이 2.5배가 올랐어요. 2.5배. 근데 20평대 아파트 가격은 10년 동안 그대로였어요. 왜? 4,000세대나 지어놨으니까. 그렇잖아요, 갑자기요. 상가가 너무나 부족해가지고 2.5배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단지 내 상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단지 내 상가. 단지 내 상가는 동선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이 나와가지고 이동하는 거리 있죠, 이동할 때. 어느 위치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위치, 동선에 딱 맞는 곳에 있는 상가 장사가 제일 잘 되는데, 이것을 편법을 쓰기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게 있죠. 내가 이제 이렇게 걸어가요. 그럼 여기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려가면 타서 내려가죠. 내려가고 난 다음에 다시 도로면 또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가 있어요. 애 타고 내려갔는데 바로 이렇게 다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저쪽으로 돌아가서 내려가는 게 있죠. 그 왜 그런 것 같아요, 그건? 그게 바로 로비예요. 그쪽에 있는 상가 소유자가 말이죠. 우선 여기에 상가 연합회에 말이 간부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 상가가 저기 있는데 이렇게 계속 돌아서 내려가게 만들면은 자기 상가 반지나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갔다 내려가야 돼. 예. 그것도 다 우리 근린 상가에서 만들어지는, 여기 단지 내 상가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방향을 가지고도 농간을 부려요. 상가 연합회에서. 근린 상가는 주택에서 별로 멀지 않은 상가가 요 근린 상가예요. 그러니까 그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있죠. 주택단지 있잖아요. 거기서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근린 상가라고요. 그러면 근린 상가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업종이 굉장히 중요해요. 업종이. 그리고 유동인구.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업종은 말이죠.
일단 단지 내 상가하고 똑같은 업종은요. 일단 경쟁력이 없어요. 앞 단지 나와가지고 있으니 근처에 있으니 그러고 간다 웬만해서는요. 그래서 업종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단지 내 상가에 주로 없는 업종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유동인구. 그쪽으로 지나다니는 유동인구. 유동인구도 말이죠. 사람만 많이 지나가는 좋은 게 아니에요. 자, 한 30, 40대 여성이 주로 지나다니는 시간이 언젠가? 3시에서 5시 사이가 제일 많아요. 네, 3시, 5시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대에 지나가는 유동인구가 중요한 거지, 뭐 아침에 출근하는 무슨, 직장인들이 아무리 많이 지나가도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물건은 안 팔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업종하고 유동인구를 갖다가 연령별, 그리고 세대별로 분석해야 되는 근린상가는요. 그리고 테마상가는요, 절대 투자를 하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완전한 상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절대 투자하시면 안 돼요. 테마상가는. 왜 그러냐면요, 테마상가는 분양가가 무척 비싸요. 근데 테마상가는 거의 다 망하는 추세입니다. 왜냐 그러면 테마상가와 인터넷 쇼핑몰이 중복돼버려요. 그러면 대표가 용산전자상가예요. 그 다음에 저기 강변역에 테크노마트 게 있죠. 거기 가가지고 물건 안 삽니다, 요즘에요. 인터넷, 제가 G마켓 들어가요, G마켓. 들어가면은 배송료 포함해서 거기 가는 것보다 더 싸. 배송료 포함해가지고. 예. 그럼 누가 거기 가서 더 사겠어요? 테마상가는 이거는 분양가가 무척 비싸요. 여기가 아주 호화롭게 막 해놨습니다. 아주 건물 갖다 호화롭게 나요. 테크노마트가 테마상가예요? 어느 한 테마라고. 거기는 전자라는 테마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테마상가는, 용사는 뭐예요? 전자라는 테마를 가지고 하는 상가죠. 테크노마트는 뭐예요? 전자라는 테마. 그러면요, 밀리온에 뭐예요? 밀리온에. 옷이라는 테마를 갖고 있는 상가죠. 그럼 요즘에 밀리온에 가가지고 옷 사는 것보다 인터넷에 보면요, 옷 파는 사이트 엄청나게 많죠. 싸고 좋아요. 택배로 다 들어와요. 근데 반품도 무료 반품이야. 이거 보면 안 맞으면. 그래서 테마상가는 다 망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테마상가는요. 테마상가는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면요,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상가주택에 나와요. 아래층은 상가고, 위에 층은 주택이잖아요. 상가주택이요, 경매에서 아주 많이 나옵니다. 상가주택은. 왜냐하면, 대개 이제 은퇴자들 중심으로 상가주택을 선호해요. 위에는 주택이 있으니까 집이 있고, 밑에서 월세 받아서 위에서 살면 된다. 이 생각하는 건데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상가주택이요. 왜냐하면, 이 상가가 어떤 것이 들어서냐에 따라가지고 상가주택의 가치가 바뀌어버립니다. 절대, 입점 안 시키는 게 좋은 게 음식점 계열은 입점 안 시키는 게 좋아요. 이상하게요, 상가주택 1층이 음식점이잖아요. 2층 주택에 벌레가 많이 생겨요. 잡아도 소용없어요. 약을 아무리 뿌려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거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게 술집이다. 생맥주집 술집이다 그러면요, 2시, 3시까지 위에가, 이 집 위가 훤해요. 잠을 못 자요, 위가. 예, 안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또 밑에 층을 갖다가 무슨 또 밑에나 지하층 있잖아요. 지하 갖다가 단란주점 같은 거 해주잖아요. 월세가 밀려. 불황일 때는 제일 안 되는 단란거든요. 유흥업소잖아요. 가서 월세 받으러 가면은요, 단란주임 주인이 말이죠, 등대에 칼을 이렇게 걸어놓고, 일본도 이렇게 걸어놓고, 월세만 주인이 받으러 오면요, 칼을 닦아요, 손을 닦고 있어요. 죽어도 안 나갑니다. 예. 그러면 상가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입자를 어떻게 구하느냐인데, 가장 좋은 세입자는요, 한 번 들어오면 절대 안 나가는 세입자들이 있어요. 국가기관 중에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중에서 한 번 들어오면 절대 안 나가는 게 어디냐면요, 통신회사예요. 통신시설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최고입니다. 통신시설 유치하는 거.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살고 계시는 지금 상가주택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 통신시설 지하에다가 입점시켰습니다. 지하에다가. 이거는요, 통신시설을 갖다가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지상일 필요도 없거든요. 지하에다가, 지하상가 잘 임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상도 필요 없어요. 지하에다가 통신시설 하면은 와서 저희네들이 공사를 다 합니다. 통신시설이에요. 여기서 이제
근처에 있는 휴대폰이고 뭐고 이제 전파를 다 쏘는 거예요. 이거 설치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 이것을 임대를 하잖아요. 5년 정도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5년 내에 움직이면은요, 이 비용을 다 자기네들이 다 철거할 때 철거 비용이 들어가지 다른 데가 또 새로 설치해야 되죠.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또 이 월세 같은 경우도 통신회사 같은 경우는 1년치를 선납을 줘버립니다. 1년치를 선납. 왜? 회계 정리가 편하니까. 매달 하면은요, 일거리가 12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부 통신 얼마 많겠어요. 담당 직원이 선납으로 한 번 딱 주게 되면은 일거리가 12분의 1로 줄어드는데 매달 주게 되면 일거리 늘어나잖아요. 직원을 12배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1월 달에 선납을 해요. 먼저 월세가 줘버리는 거예요. 계산하기 편하게. 그래야지 인력이 절약이 된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매달 우리 올릴 수 있는 월세 있잖아요. 매년 계속 올려 절대 안 나가요. 왜? 월세 올려주기 더 싸요. 이사 가는 것보다. 한 번 들어오면 지금 현재 10년째 있어요. 10년째. 네.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은행 같은 거죠, 은행. 은행이나 이제 마을 금고 같은 거 있죠. 은행이나 마을 금고는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 어디에 마을 금고 있다, 어디에 은행이 있다, 알고 있잖아요. 위치를 옮기는 것은요, 굉장히 고객 감소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문제하잖아요. 그래서 통신시설, 은행이라든가 특히 공공기관이 제일 좋은 거예요. 공공기관들. 예, 공공기관 이런 것들은 최고 우량. 그러면 이 사람들을 갖다가 여기다 유치시키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임대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임대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량 세입자를 뽑아서 임대시킬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노하우입니다. 저는 이 노하우 함부로 안 가르칩니다. 언젠가는 잠재적 나하고 경쟁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바로 노하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우량 세입자 한 번 넣어놓으면은요, 한 5년, 10년은요, 신경도 안 쓰고요. 임대료 밀리는 경우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상가주택인데 이제 문제는 이 상가주택이 있는 지역에서 재개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가주택을 가진 여러분들은 재개발에 찬성하실래요? 반대하실래요? 반대합니다. 거의 다. 자, 상가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보통 재개발을 반대한다. 그 이유는요. 자, 우리 상가주택이 감정평가는 12억이 나오고 12억. 감정평가. 재개발돼가지고요. 40평대 아파트가 한 8억 정도 하는데 8억짜리 아파트 하나 주겠대, 자기한테. 그러면 차익이 4억이죠. 4억은 현찰로 주겠다는 거예요. 12억짜리, 감정평가에 12억짜리 상가주택 가지고 위에서 주택에 살고 밑에서 자기는 뭐 하는 거예요? 월세 받고 살고 있는데 재개발이 다 철거하잖아요. 철거하고 자기한테 주는 거는 8억짜리 40평대 아파트 주고 차익인 4억 현찰 주겠다는 거예요. 4억짜리 은행 넣어가지고 월세 나와요, 이거? 안 나오죠. 이런 데서는 재개발이 안 돼요. 다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는요, 재개발 지분, 자, 상가주택이 많은 지역에 다른 주택이 나와, 낡은 주택이 나와. 이거 사면 돼요? 샀다가 재개발 안 되면요, 꽝이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상가주택이 많이 있는 곳은 재개발이 안 된다.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한다. 그렇지만 이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달라졌어. 2012년 8월 2일부터 바뀌었어요. 이 12억짜리 상가주택 있잖아요. 그러면 한 40평대짜리 8억짜리 하나 주고 남는 게 4억이죠. 4억에 해당되는 20평대 아파트 하나를 더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40평대는 자기가 살고 20평대 아파트는 월세 나가지고 임대 수익을 얻게 되면은요. 자, 상가주택은 12억인데 밑에 상가 낡았단 말이에요. 이거 한 2, 3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지만 이제 이 세입자가 임대기한 끝나서 나가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수가 있는데 내가 2, 3억 들여서 저거 상가주택 리모델링 할까? 아니면 재개발되면은 이제 40평대 아파트 한 채에다가 20평짜리 아파트, 25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2개를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개발 찬성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가주택이 많은 곳이 재개발이 안 된다. 반대하니까 상가주택 많은 사람 그 지역에서 재개발을 좀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럴 때 하나를 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이제는 거기는 재개발이 또 추진이 가능해지고, 왜? 동의한 손들을 난다는 거죠. 얼마짜리 이상은 그렇게 조회를 주는 거예요? 얼마짜리 이상이 아니라 감정평가의 범위 내에서 이 사람이 만약에 5억이잖아요. 5억이면 이 사람은 5억짜리밖에 못 주는 거지.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근데 감정평가의 범위 내에서 합쳐서 2개 더 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20평대 아파트를 줘야 돼요. 하나는. 여기 20평대 아파트는 3년간 전매를 못해요. 투기가 이상할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상가와 관련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상가 투자할 때도요,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할 때 오늘 간단히 설명했는데, 단지 내 상가만 가지고 한 2-3시간은 공부해야 돼요. 상가 주택만 갖고도 몇 시간은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한 이제 분석이 나오는 거죠. 오늘 제가 대충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이죠. 왜 도시형 생활주택은 수익률이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재개발 같은 것을 갖다가 염두에 둔다 그러면 일단 강남 수익도 떨어지죠. 강북이 좋다. 그 다음에 주변 지역이 너무 깨끗하면은요, 생장과 재개발이 안 되니까 분양권이 될 리가 없어요. 분양권을 받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약간 주변이 약간 낙후된 지역에 깨끗한 서로 좋겠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설명을 드렸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요, 질문을 갖다가 제가 한 2-3분만 쉬었다가, 한 5분만 쉬었다가요, 질문 몇 개 좀 받고,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2-3분 쉬겠습니다.